탄핵 심판 각하하라. 내란 특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딱 3명의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면서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테러를 사주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을 인민재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 문란입니다.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4월 4일에 성공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파면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국민 앞에 고하는 바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4월 4일 11시로 선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상하셨어요? 어떤 걸요? 그러니까 날짜 4월 4일 날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뭐 이번 주에 할 거야, 다음 주에 할 거야. 뭐 생각해보면 한 달 전부터 이번 주 금요일에 할 거야. 모두 그랬죠. 네, 모두. 계속 그 얘기를 해왔는데 네. 실제로 그걸 예상한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건 헌법재판관들께서 결정하시는 건데 저는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기자들 사이에서 또 떠도는 그런 여러 가지 밭글들, 우리 일명 지라시라고 얘기하는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잖아요. 그 뭐 국민의힘에도 돌고 민주당에도 돌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돌고 다 돌았지만 돌이켜보면 다 틀렸다.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4일로 결정한 이유는 분석하실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4월 2일 날 그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이전에 만약에 판결이 내려버리면 재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보궐선거를 건너뛰어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3월 26일 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판결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고려하느라고 시간이 뒤로 늦춰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 김지호 대변인께서도 똑같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상 못하시죠? 저희 어쨌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3월 중순부터 예. 이번 주에는 결정이 난다. 계속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언론들도 그렇게 기사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르면이라는 단서를. 예, 들고. 근데 사실 이제 4월 들어서는 4월 18일에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퇴임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4월 18일까지 결정이 안 나면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들이 많아서 이번 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판결을 할지 그것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하셨듯이 4월 2일 보궐선거하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이 선거일 지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한 예상들은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얘기는 이미 결론은 나 있었고 정부적으로 시간을 태길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최근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자체도 30분 내에 끝내는 경우가 많았고 또 헌법연구관들에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런 이런 보도 얘기가 있었죠. 한 2주간 계속됐기 때문에 시기를 좀 조절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권에서 좀 나오는 얘기를 보면 김종혁 최고위원님 4월 4일이란 선거 날짜에 좀 의미를 부여하나요, 여권에서는? 그게 뭐 4월 4일이기 때문에 4대 4다 뭐 그래서 기각이다 그런 얘기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건 뭐 주술적인 거고요. 그런 얘기
더구나 그 날짜를 뭐 예. 그 반대쪽에서는 예. 그 4월 4일이니까 죽을 사자가 2개가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11시기 때문에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왕이다. 그래서 뭐 왕이 죽는다. 뭐 이런 식의 무슨 주술적인 얘기들을 막 돌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좀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그건 추정과 전혀 좀 말이 안 되는 추측이. 소리고 예. 그 농담이라도 그런 무슨 전혀 근거 없는 얘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지도부에서 이 헌재 발표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좀 예상대로긴 하지만 글쎄 한번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은 당연히 기각을 희망을 합니다만은 그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뭐 유혈 사태니 뭐 이런 얘기 운운하면서 이 협박할 일이 아니라 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 입장에서도 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장일치 확신합니다. 사실은 헌법을 위배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인터뷰에서 두 가지 부분이 눈에 띕니다. 하나는 승복 여부를 기자들이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예상을 하는데 김 대변인께서 이 예상부터 저희가 한번 볼게요. 그동안에 참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몇 대 몇인지. 글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어떻게? 저는 당연히 8대 0으로 파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그냥 일상적이거나 뭐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국권을 침탈하고 예. 내란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12월 3일 날 모든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상식적인 판결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사실은 뭐 임기가 2년 넘게 남아 있는 대통령이고 그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어떤 파면 결정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더군다나 극우 지지층에서 헌법재판소를 뭐 이렇게 침탈한다거나 또 법원에 대한 폭력 소요 사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일정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안 한다면 사실은 또 폭력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법원으로서는 큰 피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고려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종혁 최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늦어진 거는요. 지금 돌이켜 보면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 탄핵이 됐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감사원장하고 또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그래서 4명에 대해서 그것도 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보면 민주당에서 이제 줄탄핵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줄탄핵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시간을 좀 끌었던 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결과는요? 결과는 사실 그냥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예. 그 5가지인가 그렇잖아요. 비상계엄의 적법성, 그다음에 국회에 군을 보낸 거, 선관위에 군을 보낸 거, 그다음에 체포조를 만들었었느냐, 체포하라고 했었느냐, 포고령이 적법한 거냐. 예. 근데 그 5가지는 사실은 첫 번째 비상계엄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것은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법을 어겼다,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뭐 누가 봐도 그런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단지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그게 중대하냐 아니냐 이걸 놓고 이제 그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마 인용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이라는 것들이 정치재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 임명된 그 다수 3분의 재판관이 완강하게 거부를 한다면 그러면 뭐 기각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 이제 첨가된 전망이시고 일단 당에서는 4대4 기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종혁 대변인 이재명 대표 덕분에 헌재가 선고기를 확정했다라고 김지호 대변인
이 박범계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해요? 저는 박범계 의원님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기일을 정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도 만약에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과를 냈다면 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궐선거 이전에 결과를 냈다면 헌재가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러한 구설수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타이밍을 잡아서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께 아까 승복 얘기 인터뷰에 나왔는데 사실 앞서도 저희가 그날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동안의 정치권의 행보를 또 보면은 그런 여론을 부추기는 역할을 일정 부분 정치권이 해왔었고요. 그래서 헌재가 장고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제 정치권도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를 또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되고요. 저는 두 분이 승복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성동 우리 당의 원내대표는 얘기를 하셨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두 분은 사실상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일 큰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시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대선에서 선거가 표결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상대편이 당신의 당선을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써 이게 법률적이 아닌 심리적인 선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는 건 법률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적인 결론은 당사자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인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나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바쁘셔서 저의 이재명 대표의 승복 인터뷰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승복한다고 직접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고요. 따지고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소추의 기각 판결이 났을 때 민주당은 다 승복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국에 승복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는 딱 한 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서조차도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안 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만 결과에 승복하시면 정치권은 다 승복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이 1일이고 이제 4일이니까 이제 한 사흘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8년 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뭐 회동을 계기 삼아서 선거에 승복하자고 선언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이런 과정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같이 만나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야가 너무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갈등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로 뭐 만났을 때 호칭을 둘러싸고서 그 원내대표단 모임에서도 그렇게 어제도 좀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너무 볼상사납잖아요. 근데 그 별로 옳지가 않은데 같이 모여서 승복을 하는 선언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따로라도 계속 메시지를 내주는 게 그러니까 4월 4일 결정될 때까지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거 대한민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승복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굳이 만나서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게 상대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하는 건 그냥 쇼일 수도 있는데 자기 지지자 진영에 대고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예를 들면 당연히 뭐 승복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정확히 해주시면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이 충돌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기대를 합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금요일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헌재 재판관들이 몇 대 몇으로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하느냐 아니면은 뭐 반대 의견이 들어가느냐 몇 대 몇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미치겠죠, 당연히. 예를 들면 8대 0으로 기각이나 혹은 인용이 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거기에 반발하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지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명분상으로 그렇게 내세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6대 2나 7대 1까지는 모르겠습니다. 6대 2 정도가 된다. 어떤 경우든 예, 인용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인용이 됐을 때 예. 기각이 됐는데 뭐 5대 3으로 기각이 됐다. 그러면 3명이 반대에 의해서 다수 의견을 이겨서 기각을 시킨 거잖아요. 6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굉장한 어떤 부작용 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주말만 되면은 광화문 일대에서 굉장한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김 대변인께서도 이것도 최초의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최초의 이 헌재 탄핵 심리가 시작이 됐을 때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방점을 찍을 거다라는 전망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저는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인용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극우 지지층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간 행동을 보면은 8대 0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승복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만장일치여도 예, 그간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긴급 체포 과정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저항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했고 그 이후에 저항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 그다음에 여론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지지세를 키워서 본인이 탄핵이 됐지만 정치적으로나 여론으로 지지할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복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열은 어떻게 보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반대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역할도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하고 최초로 좀 승복 메시지를 내자 역제안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인사들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권성동, 권영세 이 양 대표가 승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극우 지지층들은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문자도 많이 보낸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 민주당 최고위가 아침에 열리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승복과 포용의 메시지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최고위에서요? 네. 예. 최고 뭐 하실 얘기 있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권성동이나 권영세 그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분 다 법조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결정을 반대한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법조인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일부에서 분명히 격렬한 반대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뭐 반대의 경우에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 지금 당 지도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또 이게 선거가 내려지면 곧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용이 된다면. 인용이 된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뭐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니까 뭐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 그렇다면 대선 전국으로 곧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과연 뭐 초반기에 강력한 반발이 있긴 하겠지만 글쎄요. 그 대선이라는 큰 물결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언론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김지호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그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실제 선거 결과 본인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있고 지지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 날짜가 발표되니까 주식시장이 폭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랜만에 하락했습니다. 저는 우리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다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성향 때문에 특정 세력을 편드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오직 법리와 팩트를 가지고 판단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지지층 사이에서는 김복현 재판관과 조현창 재판관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분 재판관 모두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예. 결과는 저희가 4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방된 이후에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요. 탄핵 선고를 앞두고 책을 출간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겁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심평 변호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알렸고 예매가 가능한 시점까지 적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글쎄요. 이 시점에 책을 출간한다. 정치적 해석과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요, 근데 저기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을 했어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책에 뭐 내용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헌재에서 마지막 최후 변론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걸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어서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밝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 책에 대한 최후 변론 전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예. 그걸 같이 엮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워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게 뭘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사실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서 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주장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이게 87 체제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80년대에 87 체제라는 게 지금 6공화국 체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6공화국 체제를 비판하면서 진보 귀족 그러니까 운동권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 그런 비판은 뭐 여러분들이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와 비슷한 책을 쓴 적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87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면 87 체제는 지금 현재 6공화국 체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개헌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예. 혹시라도 종북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을 싹쓸이한 우리들만의 대한민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시대착오입니다. 그런 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예.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종북이나 반국가 세력이 머리에다가 이마에다 이름 쓰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간첩입니다라고 쓰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그런 사람들을 척결해서 없는 아주 증류소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서 표현을 조금 정확히 해야 되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책을 출간한 것이 아니죠. 예, 거기에 헌재에서 최후 변론 전문이 이 책에 실렸다는 겁니다. 그 제목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